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군무원 행정법 담당 이찬엽입니다. 자, 군무원 행정법은 일반 행정법과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군무원을 준비하신 분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를 대처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군무원 행정법에 특별히 균형을 맞춘 그런 교재를 편집했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번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수험생들은 이 군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특히 군무원 행정법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실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 행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만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우리가 구성했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제가 이 군무원 행정법이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간단히 설명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가 있을 겁니다. 이 교재는 국내 유일의 군무원 전용 행정법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 군무원 행정법은 총론과 강론 모두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부 뭡니까? 일반 행정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좀 점수를 못 맞아요. 그래서 군무원 행정법은 강론까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고, 즉 군무원 행정법은요, 총론과 강론 이렇게 출제됩니다. 총론도 있고,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출제되죠. 총론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행정법 통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칙이 나오고, 통칙이죠. 통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가 행정작용법이 나옵니다. 작용법.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교재에서는 행정공개제도를 지금 제가 넣습니다. 정보공개법이랄지 개인정보보호법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 이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죠. 의무이행 확보수단.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 이렇게 돼 있어요. 구제법. 그래가지고 토탈 5가지로 우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교재 보면 알겠지만 행정조직법 일반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법, 그 다음에 특별행정작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론에서는 특별법이 많죠. 특별행정작용법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사회보장행정, 그 다음에 극부행정, 그 다음에 규제행범, 재무행정, 그 다음에 군사행정 이런 게 있습니다. 군사행정. 제가 왜 이것을 다 안 쓰냐면, 강론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특별행정작용법과 그 다음에 군사행정법에서 각각 1 내지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돼요.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론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출제됩니다. 연계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군무원 행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행정과 달리 이론을 많이 물어봅니다. 이론. 원리와 이론을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잘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 강좌는 행정법의 핵심을 찌르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보통 강좌가 뭐 90강, 뭐 100강, 120강까지 가는데 사실 그렇게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바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제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단축해서 빠른 시간에 100점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법 통칙 제1편 거기 보시면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하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무원 시험에서는 말이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군무원은 말이죠. 시험이 말이죠.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에서만 계속 출제됩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군무원 행정법은 25문항입니다. 25문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론에서 물론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 2문제 정도 되고 많이 나오면 4문제, 관련 있는 거 따지면 한 6문제까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계속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 정리, 핵심 강의에서는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교재 들어가기 전에 이 본 교재는 파트별로 말이죠. 문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행정법 문제집이 이제 3권이 있습니다. 군무원 전용 행정법 문제집,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집 문제집, 기출문제 해가지고 3가지 문제집이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군무원 행정법 문제집입니다. 전용 문제집. 군무원 행정법 전용 그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주로 말이죠. 옛날에 행정고시 있죠. 행정고시라든가 사법고시에서 나왔던 사례 문제가 군무원 쪽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강좌가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시험이랄지, 그 다음에 7급 시험, 일반 행정 7급 시험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많이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트별로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넣어놨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는데 주로 과거에 말이죠. 승진시험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했던 고시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적중이 높습니다.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판례 위주로만 공부하면 되죠. 그러나 지금 본 교재는 판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론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법의 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박스 처리했죠.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 국가의 자기 부자기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국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목적, 그렇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 요게 바로 행정이 되겠죠. 이게 행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는 오로지 행정의 의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법이 어떻게 성립됐는가? 시험에 출제는 안 됩니다. 자, 행정법은 권력 분립과 역사적 연역에 의해서 행정이 나오게 됐다. 행정의 연역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데, 자, 우리 행정법 1번 문제는 말이죠. 통치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행정은 목적이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행정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런 연역적인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이 권력 분립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가장 문제된 것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바로 이 통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많이 납니다. 프랑스 뭐든 여러 가지 나오고 법률 위법 원칙 다 있는데 여러분 3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글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1번 문제가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통치 행위가 1번 문제예요. 통치 행위. 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14페이지 연역적인 것을 간단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법치주의 엄격 적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법은 말이죠. 법치주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공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정한 법을 공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만 한번 리딩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국가 작용과 그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법 이렇게 돼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입법은 뭐 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하실 때 입법은 뭐냐, 법을 말이죠 정립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정립. 그럼 행정은 뭐냐, 법을 집행한다. 그래서 법 집행입니다. 법 집행. 이게 문제입니다. 사법이 문제인데 사법에 대해서는 우리 군행정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법을 법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틀리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썼던 용어와 전혀 판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의미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군무원 행정법을 만점 맞으려면은 첫 번째 개념 정리, 두 번째는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 암기, 그 다음에 법 조문 이 세 가지만 집약해서 공부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특히 이제 한 두 달 정도면은 한 85에서 90점, 한 96점까지는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과목이 군행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소국설, 뭐 법당 개선이 있는데 시험에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켈젤이라든가 메르켈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행정의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돼야 됩니다. 행정의 특징. 행정의 특징은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개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이다. 그리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공익을 위한 그러한 일련의 활동, 이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보시면은 일반적, 개별적 나와 있죠? 일반적은 불특정 다수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를 풉니다. 실전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실전 문제는 개념 정리만 되어 있으면은 곧바로 90점까지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개별적이란 것은 특정인 사람, 상대방이 특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불특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은 뭐냐면 특정적이다 이렇게 얘기죠.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는 행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썼는데 상당히 많죠.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면 187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서 행정법은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전환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행정법의 구성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행정조직법은 행정법 강론으로 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법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은 행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작용은 행정처분을 말해요. 처분. 자, 처분은 말이죠. 25문제 중에서 처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소의 원고상 원고이익이 있느냐,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그 당사자 적격되느냐, 이런 거 따질 때 바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게 돼 있죠. 처분을 공부한다. 처분은 상대방한테 말이죠. 자기 또기 부자기를 요구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수익적 또는 침익적, 복효적, 행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가 바로 처분인 것입니다. 처분은 꼭 시험에 출제돼요. 처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일련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구제법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행정행위, 또 행정처분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상대방은 어떤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이걸 구제해주는 법이 바로 행정구제법인데 행정구제법은 행정법에서 파이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쟁승법이 있는데 여기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있고요.
금전적인 전보 제도가 있는데 손해 전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 전보 제도는 손실보상제도, 손해배상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특히 이제 손해배상에서는 국가배상법 2조와 5조가 꼭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이번에도 꼭 출제됐고 옛날에도 계속 출제됐습니다. 과거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보시면은 행정법의 특징이 쭉 있죠. 자, 특히 이제 본교재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된 거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하자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은 제가 파란 거 위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군문을 전용 뭡니까 전적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현역 군인도 상당히 많을 거로 제가 추측이 갑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도 있지만 아주 시간이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이 교재를 이용하고 본 강좌를 들으면 효과가 높습니다. 올해도 제가 100%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 문제에다가 제가 나올 문제를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학문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따라오신다면은, 같이 공부한다면은, 연구한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행정법의 특징이 있는데 통일 법전이 없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행적인 성격을 가졌다. 강행적 성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성격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일방적 성격을 가졌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단독 행위입니다.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구제 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단속 규정이 많아요. 단속 규정은 뭐냐면 법을 어기면은 무슨 뭐 과태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행정 형벌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강행 법규가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효력 규정도 있습니다. 효력 규정은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즉 어떤 형벌이라든가 행정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묻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인 베이스다. 지금 우리가 핵심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군문 행정법 공부하죠. 지금 핵심적인 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상위 고차원적인 내용도 다룰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우리는 1년 내로 이걸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시험 이 공부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말이 1년이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돼요. 10개월 좀 덜 남았을 겁니다. 8, 9개월. 그렇기 때문에 8, 9개월 내에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자, 참고로 군무원 시험이든 뭐 일반 시험이든 간에 가장 시험을 빨리 합격하려면은 기출문제,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테마, 이 유형대로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기본 이론을 확실히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작용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형식적 의미냐, 뭐 실질적 의미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한 10년 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형식적 의미의 사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법 모두 속하는 것은 뭐냐면 법원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법원 재판. 자, 여기서 좀 알아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걸 좀 보는데 물론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나오는 것은 별표를 한 5개 치라고 말씀드립니다. 25문제이기 때문에 한 50문제 정도는 별표가 5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80문제 정도는 별표 3개 정도, 그 다음에 한 100문제 정도는 별표 하나,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형식적 의미의 자 형식적이냐, 그 다음에 실질적이냐 이 말을 따져요. 형식적이라는 것은 이 처분하는 주체가 소속되어 있는 거 있죠. 소속을 물어보고요. 실질적은 뭐냐면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또는 뭐 대법원장 임명 있죠? 이렇게 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 이게 있다고 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대통령은 어디 소속입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행정부 소속이죠. 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임명이라는 것은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자, 대법관을 임명했을 때는 자, 대통령은 행정부죠. 형식적으로 행정입니다. 행정.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법관의 임명이니까 뭐예요? 대법관의 임명. 대법관의 임명은 임명이라고 그랬죠. 임명은 행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행정인 것이죠. 그렇죠. 행정. 즉 뭐냐? 형식적으로 봐도 행정, 실질적으로 행정. 이거 바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요.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 임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입니다. 행정이고, 대법원장 어디 소속이에요? 대법원 소속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법인 거예요. 사법. 이렇게. 사법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다.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출제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6번을 보시면은, 하나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과 실질적 입법 모두 포함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독일의 행정법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국고이론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이론. 국고이론은 뭐냐면 국가의 지위에서 공권력 주체로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체결하는 것을 국고이론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지위에서 일반 사인처럼 말이죠. 사인처럼 재산권 주체로서 어떤 이 관리라든가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이론이 국고이론입니다. 자, 국고이론. 이 국고이론은 재산권 주체로서 관리 같은 거 있죠.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국고이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있는데, 대륙법계는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법계를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대륙법계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입니다. 반면에 영미법계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법의 지배, 즉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미법의 태도는 바로 영국과 미국이 되겠죠. 물론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그 다음에 남아공 이런 나라도 바로 영미법계가 되겠습니다. 불문법 국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법에 동향이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일반 행정에서는 동향을 가끔 물어보는데 가장 포인트를 제가 한번 나열했습니다. 7가지를. 자, 거기 보시면 국민의 행정 참여가 정대된다. 이거는 행정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버넌스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행정 절차가 확대된다. 자, 거기 별표 5개입니다. 행정 절차. 이 행정 절차는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행정절차법은 행정법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본 아주 법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는 꼭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특히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는 취소, 무효, 그 다음에 철회 이런 내용이 행정절차법과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꼭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이것도 별표 5개 쳐야겠죠. 이것은 뭐냐면 행정소송을 걸려면, 행정심판을 걸려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있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익. 그래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반사적 이익이 공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같은 맥락에서 행정장정상 원고적격 확대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원고적격 확대에 관련해서 꼭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들은 이번 기본 핵심적인 내용 이 강좌 내용이 핵심 강좌 아니겠습니까? 보통 120강으로 되어 있는데 120강까지 여러분들 하려면은 지루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120강도 하고 뭐 많이 했습니다만 많이 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농축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더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강좌는 핵심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쏟아가지고 최하 96점 많게는 만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입법의 통제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입법은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별표 5개 쳐야 되겠죠. 행정입법은 입법부에서 모든 입법 활동을 못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간적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디서 하냐면 행정부서 법을 만드는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그래요. 차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임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명령 이렇게 돼 있죠. 행정규칙은 법적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행정입법에서는 꼭 한 문제가 쭉 출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상의 위험 책임론 증대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배상보상법이에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이 꼭 출제됩니다. 예, 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법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국가배상법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2조에 보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뭡니까? 영조물의 설치 및 하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꼭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자,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 자, 별표 5개 쳐야겠죠. 특별 권력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와 달리 말이죠. 국가의 왕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떤 명령과 징계 수단으로서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명령하고 징계하는 그런 관계. 이게 바로 특별 권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 권력 관계는 상명하복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과 징계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가 있죠. 수용자는 교도관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명령을 따라야겠죠. 징계에 따라야 됩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3페이지까지 끝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정법의 지도 원리에서 민주국가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법체행정의 원리가 나와 있죠. 법체행정의 원리도 역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가끔 나오는 것은 뭐냐면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법적 근거. 자,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이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바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뭐냐면 침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침익적 행정인데 특히 과세처분, 그죠? 과세 부과처분. 과세 부과처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 없으면은 무효가 당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법적 근거를 다른 말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상대방한테 어떤 처분을 하려면 말이죠. 법에 근거를 두라. 이런 얘기죠. 이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 시험에 안 나오지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국회에서 정한 법만이 일반 사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이 국회에서 만든 법이 국민을 권리도 만들어주고 의무도 지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법률 유보의 원칙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 법률 우위 원칙이라고 있을 거예요. 법률 우위 원칙은
아무리 말이죠. 행정이 말이죠. 행정이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고 해도 이 행정보다는 법률이 더 우위란 얘기예요. 즉 법률을 위반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법률 우위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어떤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죠. 내용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공익을 위해서는 형식만 따라가면 된다. 이것이 형식적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니다. 내용도 법에 따라야 된다. 즉 형식과 내용 모두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보시면은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성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입장이다.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소극적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뭐 생각하듯이 뭐 수학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소극적이라는 것은 법률 우위 원칙을 주장하려면은 뭡니까? 먼저 말이죠. 이 적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침해했을 때 그때 어떤 행위를 하라 이런 원칙이 바로 소극적 원칙입니다. 적극적 원칙은 뭐냐면 상대방이 침해가 오지도 않았는데 즉 공익을 침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법률 행위를 하라 이런 원칙이 바로 적극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입장입니다. 즉 행정에 대해서 법률은 소극적 입장에서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거죠. 즉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법률 유보의 적용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해 유보설, 권리행정 유보설, 그 다음에 급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이 있어요. 일반 행정에서는 일반 행정직 가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군무원행정법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거기 보시면은 28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본질사항 유보설이 있습니다. 본질, 즉 침해가 본질사항일 때는 법적 근거를 빨리 들이대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28페이지 첫 번째 줄 본질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학설이 바로 본질사항 유보설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취하는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본질사항 유보설의 핵심 근거는 의회 유보에 근거 두고 있다. 즉 의회에서 말이죠. 의회 유보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의회 유보설입니다.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9페이지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29페이지 1-5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별표 3개입니다. 이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9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수신료 금액이 있습니다. TV 수신료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본질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수신료 징수가 있는데 징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수 금액은 법률상 중요사항이었지만 징수 행위 자체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처벌이 아닙니다. 중요사항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연한인 거 있죠. 이거는 본질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서 이것도 본질사항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8번이죠. 병의 복무기간 최근에 이게 많이 나왔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 복무가 없으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헌법재판소 견해에 따라서 모두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복무 기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역 복무 기간은 본질상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위병 소집 같은 경우 지금 방위병이 아니죠. 이런 경우도 바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보시면은 법률 유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30페이지 내용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개념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급부 행정이 있어요.
급부행정은 행정청이 말이죠. 일반인한테 급부 무슨 어떤 뭡니까 어떤 반대 어떤 의무를 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급부행정이라고 그래요. 급부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익적 행정 거기다 수익적이라고 써요. 자, 두 번째 침해 행정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같이 세금을 낸다든지 본인이 손해보는 거죠. 이걸 침해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직법, 행정규칙이 있고요. 특별권력관계 중요하다고 그랬죠. 특별권력관계는 징계라든가 명령, 징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 명령이죠. 이걸 특별권력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회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효과를 장래에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률 유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철회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다 쓰세요. 철회. 그 다음에 직권 취소. 행정청의 직권 취소와 철회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별판 3개만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 매우 중요하죠. 이 행정청도 말이죠. 국가기관도 다른 일반 사인처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바로 우리 이 행정법에서는 당사자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사자 소송은 꼭 시험에 출제, 별표 5개 치세요. 꼭 출제되겠습니다. 이 공법상 계약에서는요, 근거가 필요 없다. 법적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왜? 사법상 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공법상 계약으로 간다. 자, 이 소송 문제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버제팅 시스템이 있어요. 예산이죠. 이 경우는 근거가 일단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통치행위가 나와 있죠. 통치행위는 별표 5개를 채우겠습니다.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치행위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배제되는 국가의 고도의 정치적 행정행위를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이 통치행위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1번 문제예요. 그래서 통치행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어떤 경제적 협력이랄지 이런 관계 때문에 통치행위가 꼭 출제돼요. 그래서 종전에 많이 출제됐던 것은 바로 대북 송금 문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서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해서 나왔는데 이 경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참정권 침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별표 5개 주시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에 의회 유보와 행정 유보 나와 있는데 의회 유보 같은 경우는 의회의 어떤 권리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유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봤고 앞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서 법치 행정의 원리랄까 이런 그 다음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전체 행정법을 보는 가장 큰 테두리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돼요. 그래서 한번 훑어봐야 된다. 제가 이번 핵심 정리, 핵심 행정법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내용만 충분히 소화한다면은 군무원 행정법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이죠. 특히 말이죠.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파일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은 행정법, 군무원 행정법에서는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올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여러분들 앞으로 군무원 행정법, 군무원으로 이제 진출해서 영광과 그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